이제 교재, 요 입문서로 수업 진행할 겁니다. 교재 완전히 덮어졌다가 표지 포함해서 하나, 둘, 석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표지 포함해서 석장.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차례가 나올 겁니다. 예, 그 페이지. 차례. 표지 포함해서 석장 넘기시면 차례. 찾으셨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 과목은 1과목, 2과목에서 1과목이 부동산학개론, 2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학개론 목차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부동산학개론 목차는 크게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입문서에서는 제가 조금 목차를 다르게 했는데 총상 8개 편이 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1편이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총론. 2편이 부동산 경제론. 그 경제론에 이제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2개 파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장론. 부동산 시장론. 네 번째가 정책론. 올해 좀 말썽이 많았던 파트입니다. 정책론. 공법이 나오는 바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투자론. 투자론. 여섯 번째가 금융론. 금융론. 일곱 번째가 부동산 개발론. 개발론. 여덟 번째가 감정평가론. 평가론. 이렇게 해서 총 8개 파트가 있는데 그 문항수는 뭐 한 5문항씩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8에 40에서 40문제 다 보시면 되는데 총론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쓰지 마세요. 제가 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경제론 한 5개, 시장론 5개, 정책론 5개인데 투자론에서는 5문제 이상이 나올 거예요. 올해는 8문제 나왔습니다. 금융론도 한 5개, 개발론도 한 5개, 감정평가론은 한 6개 이상 나올 거예요. 통상 6개에서 7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경제론의 수요 공급 이론 파트랑 투자론 파트랑 감정평가론 파트. 그래서 초반부에는 요 3개 파트, 경제론, 투자론, 평가론 요 3개 파트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금융론하고 정책론을 추가하셨다가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총론이란 파트와 시장론이란 파트와 개발론이란 파트는 수업 후반부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먼저 1편 보니까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옆에다가 3문제라고 적어두시고요. 총론 옆에다가 3문제 적어두시고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3문제 나왔었는데 그냥 쉽게 맞춰요.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자. 그리고 2편에 가시니까 부동산은 강론 있죠. 예, 강론의 1장 제목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보입니까? 2장 제목이 경기 변동 이론 보이죠? 예, 1장과 2장을 묶으세요. 1장과 2장을 묶으세요. 2개를. 지금 뭐 보고 있냐면 목차 보고 있습니다. 목차. 목차 보고 있습니다. 목차. 1장, 2장 묶었어요? 예, 묶었으면 앞에다가 경제론이라고 적어두시고요. 경제론. 경제론 적어두시고 5문항이라고 적어두세요. 경제론 밑에다가. 경제론에서 5개 나온다. 그리고 제1장에 있는 수요 공급 이론이 있죠? 예, 거기다가 별표 하나만 딱 때려놓으세요. 수요 공급 이론. 수요공급 이론은 초반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3장의 부동산 시장 이론하고 보이시죠? 예, 그것도 한 5문항. 4장의 부동산 정책론도 한 5문항. 5장의 부동산 투자론은 5문항 이상이라고 적어두시고 투자론 5문항 이상이라고 적어두시고 별 하나 때려주세요. 투자론은 중요합니다. 투자론 중요합니다. 6장의 부동산 금융론도 5개 정도. 문항수는 비슷하죠. 개발관리론, 관리개발론도 5문항. 5문항. 오른쪽에 보시면 제3편 감정평가론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도 역시 별을 하나 딱 때려두시고요. 이거는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 제가 6문제에서 7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정적입니다. 감정평가론은 6문제에서 7문제. 올해는 6개 나왔고요. 고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별이 있는 파트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경제론에서 아까 수요공급 이론 별 때렸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리고 투자론. 5장에 있는 투자론, 3편에 있는 감정평가론에서 3개 파트가 우리가 수험 초반부에 약간 신경을 쓰고 공부하셔야 될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진도로 나갈 건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이 아니네. 예, 좀 책을 좀 넘기시면 교재 페이지 14쪽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 나옵니다. 자, 제가 수업을 입문 수업 이제 11월달, 12월달 한 5주나 많이 하면 6주 정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어떻게 수업을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작년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이 나왔거든요. 제 수업은 제가 맘먹은 대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를 한다고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예, 제가 맘먹은 대로.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그 작년에 수업했던 거 어떻게 수업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는
경제론하고 투자론하고 평가론만 수업을 했었어요. 다른 건 수업 전혀 안 하고 입문 과정에서 요거 세 개가 중요하니까 요 세 개를 수업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봤을 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절반이 넘는 거, 그러니까 50% 이상 확률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최근 한 5년간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 최근 5년간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올해 꼭 출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만 골라서 수업을 진행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입문 과정을 약간 우리 수험생들이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지금 인원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이만큼 더 있어요. 지금 학원에 우리 학원에 등록한 인원이 딱 요만큼 더 있는데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을까요?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해보셨던 분들인데 학원 안 나왔어요. 왜? 자기는 입문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내년 11월달까지 놀고 내년 1월달부터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1월달에 오면 후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경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아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시장론 전 범위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왜 이거 다음에 이걸 배워야 되고 왜 이거 다음에 이걸 배워야 되는지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거는 1월달 가서 합시다. 알겠죠? 연결시키는 부분은 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은 1월달 가서 하도록 하고 기본서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입문서 가지고 수업할 때는요. 그래도 시험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놈들만 제가 지금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요거 조금 보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그냥. 어떨 경우에는 두세 페이지가 행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경제론에서 수요공급 이론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공급 이론은 그 수요공급이 뭐냐 정의를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유량저량이란 테마가 있어요. 그거 보고 좀 넘어가면 대체재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맨날 집에 나옵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탄력성 보고 그 다음에 균형 보고 그냥 끝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은 안 되겠지만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내용들 제가 봤을 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무래도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입문 과정을 되돌이켜서 생각했을 때 진짜 그때 그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 1월달, 2월달 수업하고 3, 4월달 수업을 할 때 그때 개론생이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내가 그래도 부동산학 개론의 중요 내용은 다 보고 지금 심장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다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고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쉬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 이거 빠졌는데 라고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출제 가능성 50% 이상 되는 것들만 뽑아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입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학은 무슨 학문이냐? 부동산 학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1월달 가서 합시다. 시험 안 나오거든 그거. 시험 안 나오는 건 과감하게 배제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총론에서는 일단 세 개를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뭘 공부할 거냐면 지금 보실 것은 부동산학 총론이고요. 총론에서는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 다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될 토지 용어들을 정리할 겁니다. 토지 용어. 뭐 택지도 있고 부지도 있고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뭐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용어,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세 가지만 공부하고 그럼 다음 수업 경제론에서는 바로 유량과 자량 넘어가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넘어가고 대체재 보완제 그러니까 연결하지 말고 딱딱 파트별로 끊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한번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 개념이라는 것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복합 개념. 우리가 통상 복합 개념을 얘기할 때는 3대 측면을 얘기합니다. 뭐 이걸 2대 측면으로 보기도 하고요. 결국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아니면 2대 측면인데 자, 부동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부동산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일 겁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학, 토목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럼 건축학, 토목학은 우리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짓느냐? 돈 벌려고 그래. 수익의 극대화. 요거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연구 목적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 필요할 거고. 자,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을 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이만큼 짓지 말고 더 많이 지으면
더 높이 지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여기까지밖에 못 지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용적률 때문에 그렇대요. 용적률.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그럼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국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공법이라 그래. 공법. 국가가 개인을 제한하는 걸 공법. 그다음에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법률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예컨대 부동산 소유자를 갑이라고 그래요. 갑.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갑. 갑이 을이라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돈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주겠죠.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를? 부동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때 예와 예 사이에서 성립되는 관계가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법률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법이라 그래. 사법.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것부터 출발할게요. 토지 위에 건물 지어야 되니까 건축학, 토목학과 부동산학은 관련이 있다. 토지 위에 건물 짓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경제학, 경영학과도 부동산학은 관련이 있다. 돈을 벌려고 많이 지으려고 했더니 많이 못 짓게 하더라. 공법.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사법적인 법률 관계가 맺어지더라. 사법. 그래서 부동산학은 건축학, 토목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기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합니다. 경제학, 경영학과도 관련이 있긴 한데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공법, 사법과도 관련이 있긴 한데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요, 이 법률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학문들, 경제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학문들, 기술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종합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3대 측면에서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합 개념의 3대 측면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법경기 해주시면 돼요.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 근데 이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한다 그러기도 했어요. 동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형체가 없다 그래요. 형체가 없다. 그럼 무형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우리 눈으로 형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자,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법경기 하시면 되죠. 법률, 경제, 기술. 이게 3대 측면. 짬뽕시킨 게 부동산학이에요. 그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형체가 없는 법률 경제는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 기술적, 물리적 측면 형체가 있는 유형적 측면.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제목 붙이는 겁니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부동산을 볼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부동산을 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볼 필요도 있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좁은 의미, 협의, 넓은 의미, 광의.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 그럼 주제 포인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자산, 자본, 자연, 생산요소, 소비재 등이 있다. OX. 여기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은 무슨 측면이니까? 기술적 측면이니까. 아니, 그러면 법률적 측면의 2개와 경제적 측면의 5개와 기술적 측면의 4개를 다 알아야 되겠네요.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암기가 다 돼 있어야 돼? 암기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암기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는 제가 시켜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수업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출발합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정착물.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제 배우신 과목 민법. 나중에 조문 받으시거든요. 기본서 나올 때. 민법 심심할 때 조문 99조를 찾아가 보세요. 우리나라 민법 99조 1항에 가시면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와 누구? 토지와 그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민법 99조 2항이 뭐냐면 1항 말고는 싹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이분법이에요. 토지와 그정착물은 뭐고?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뭐? 동산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토지와 그정착물이 부동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민법에서 볼 때 부동산이란 거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부동산을 볼 필요도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광의 부동산인데, 광의 부동산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협의의 부동산을 받고, 그러니까 뭐를 받고? 토지와 거정청물을 받고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이란 걸 더해주는 겁니다.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이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 보세요. 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이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어업권, 임목 같은 게 있습니다. 어업권, 임목. 적을 필요 없습니다. 네. 적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적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적을 필요 없었구나 진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칠판 보세요. 적을 필요 없다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칠 보세요. 우리가 공시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직 공시법 안 배웠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가 내 거다라고 외부에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어요. 내 거다라고. 이걸 공시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계 같은 동사는요. 시계 같은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가지고 있으면 질 거야. 아니더라도 질 거야. 동사는 점유로 공시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점유로 공시하지 않고요. 이게 내 거라고 외부로 알리고 싶을 때는 등기 또는 등록합니다. 그러면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동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동사는 뭐로 공시하고?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합니다. 또는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고 동사는 점유로 공시합니다.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도요. 소유권 이전이 될 때도 동사는 옆에다 이전 붙이면 됩니다. 이전. 뭐를 이전하면 돼요? 동사는 점유를 이전하면 됩니다. 점유 이전을 뭐라 그래요? 인도라 그래요. 인도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뭐 이전? 등기 이전입니다. 등기가 이전되면서 소유권 이전입니다.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등기 이전으로 되고요. 동산의 권리 변동은 점유 이전으로 권리 변동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동산들이 다 점유해버리고 부동산들이 다 등기 등록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동산들 중에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이 동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비싸요.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일반 동산들처럼 점유로 공시하지 않고 동산인 주제에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버립니다. 종류는 3종인데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계, 한번 해봐. 기계, 재단, 기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부동산 3종 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계, 재단, 기타, 기계, 재단, 기타 하시면 돼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다 기계 맞습니까? 예.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다 재단이죠. 예. 어업권, 임목은 됐어. 그냥 기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몰고 다닌다고 질 게 아니에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도 20톤 이상만 얘기하는 건데 20톤 미만은 동산으로 봅니다. 20톤 이상의 선박들은 등기부가 있어요. 다 등기부가. 그럼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얘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와 거정청물이 아니야. 자동차나 선박이 토지와 거정청물이냐고 아니냐고. 아니지. 그럼 민법상 부동산 아닙니다. 근데 공시방법이 뭐랑 똑같아서 부동산이랑 똑같아서 뭐로 공시하니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니까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 그래서 의지해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준하여. 한 번 더. 준하여 취급된다는 말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말은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아까 제가 저당권 소개해 드린 적 있나요? 아까 담보로 돈 빌리는 거 그죠? 예. 여러분들 저기 전당포 가서 시계 맡기고 돈 빌려 왔어요. 전당포 가서 시계 맡기고 돈 빌려 왔어. 이거 저당 잡힌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질 잡힌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는 질권 설정이 가능하지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저당권은 누구의 특권이냐면 부동산의 특권입니다. 동사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만? 부동산만 저당권 설정이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데. 누구만 저당권 설정이 된다? 부동산만.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는 놈들, 등록증이 있는 놈들만 저당권 설정이 되지 등기부가 없는 놈들, 등록증이 없는 놈들, 즉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것들은 저당권 설정이 안 돼. 동산들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준부동산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면서요. 저당권 설정 됩니다. 알겠죠? 그럼 자동차 저당권 설정 돼 안 돼? 누가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닌데 왜 얘는 저당권 설정이 돼? 저당권은 부동산의 특권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래 부동산 아니지만 공시방법이 뭐랑 똑같아서 부동산이랑 똑같아서 그럼 뭐로 공시하는데?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무슨 부동산이라서 준부동산이라서 준부동산에서 저당권 설정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감정평가. 자, 아까 우리 부동산 학교는 목차에 감정평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감정평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예요. 정식 명칭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인데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경매나 공매로 나온 자동차를 감정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자동차를 감정평가한다니까. 왜 할까? 자동차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준부동산이니까. 그래서 그럼 재단은 뭔데? 재단은 나중에 들으세요. 재단은 집합물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장에 가면 공장 부지 있겠죠? 공장 건물이 있겠죠? 공장 안에 왔다 갔다 지게차 있겠죠? 그 안에 기계 공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집합시켜요. 그래서 이걸 공장 재단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광산에 가면 광구 있겠죠? 광산 기계 있겠죠? 합쳐서 뭐라고? 광업 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합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개를 그런 쪽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장 땅이나 건물만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한 번에 묶어서 공장 뭐 재단이라 그래요. 공장 재단. 아시겠어요? 예. 어업권 임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토지와 그정청물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에서는 그것만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토지와 그정청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걔를 뭐라 부르고? 협의의 부동산이라 부르고 협의의 부동산을 받고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기계재단 기차를 합쳐서 광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는 원래 아는 거예요. 이제 나중엔 다 아는 거예요. 적을 필요 없다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그정청물이다, 준부동산이다.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 토지와 그정청물은 협의예요, 광의예요? 둘 다 해요. 여기 토지와 그정청물 있고 얘도 토지와 그정청물 있고 뭐 협의예요. 둘 다 해요. 그럼 토지와 그정청물은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뭘로 구분한다? 준부동산. 대답하세요.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협의든 광의든 뭐는 무조건 박아놓고 토지와 그정청물은 붙박이 무조건 고정해놓고 뭘로 장난치는 거예요? 준부동산 가지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문제 나갑니다. 토지와 그정청물은 협의에 속할까요? 광의에 속할까요? 둘 다에 속한다. 협의에 속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깝깝한 사람들. 이걸로 구분 못한다니까. 토지와 그정청물은 협의에도 있고 광의에도 있다니까.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지와 그정청물은 협의잖아. 근데 얘는 어디에도 있잖아. 광의도 있잖아. 맞죠? 그럼 토지와 그정청물은 협광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뭘로?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OX. X. 준부동산은 어떤 의미에? 넓은 의미에. 광의의 부동산에만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누구만 있다? 토지와 그정청물만 있고. 그럼 광의 부동산에 뭐가 있다? 준부동산 하면 안 된다니까. 토지와 그정청물 받고 준부동산이 추가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받아야 됩니다. 그럼 토지와 그정청물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와 그정청물은 광의에 속해 안 속해? 광의도 속해. 뭐이기도 하지만 협의이기도 하지만 광의에도 속해. 그래서 토지와 그정청물은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 뭘로 구분한다? 준부동산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첫 번째 측면이 법,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긴대. 법을 해결한 거예요. 법에는 뭐가 있고?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는데 둘 다 뭐 박아놓고? 토지와 그정청물 박아놓고 준 없으면 협의, 있으면 끝난 거예요? 예, 준이 뭔지는 알죠? 알지만 참으세요. 내가 할게요.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기계, 재단, 기타가 있으며 얘들은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부동산처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제가 한번 물기도 할 거예요. 1월 달에. 뭐라고 물을 거냐면 아니
부동산 감정평가인데 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부동산에서 그렇잖아요, 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예. 나중에 하다가 또 하면 되지 뭐. 11년 남았는데. 그죠? 또 합시다. 예. 또 할게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5가지인데 이걸 지금부터 다 외울 거예요. 언제 외울 거냐면 지금 당장 다 외울 거예요. 지금 당장. 일단 책 보세요. 시장에 가볼까요? 시장. 왜 시장에 가봐야 되냐면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시장에 가면 누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 딱 두 사람. 시장에 가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 누구와 누가 만나는 곳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풀다가 경제적 측면, 이 경제란 말이 뜨면 경제 활동하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수요자들 공급자들한테 뭐 줘요? 돈 줘요, 돈. 머니. 재화를 줘요. 환장하겠다, 진짜. 재화를 줘요. 돈 주지, 돈. 그러면 공급자가 수요자들한테 상품을 제공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재화지. 이게 굿이지, 굿.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돈 주고요. 얘는 얘한테 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촌스럽게요. 그 시험에 돈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우리 부동산학개론 책이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한 600페이지가 넘을 텐데 돈이란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럼 돈은 유식화말로 바꾸는데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돈은 항상입니다.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합니다. 무슨 돈과 무슨 돈? 내 돈을 뭐라 그러냐면 자본이라 그래요. 지분이라고 하게 돼요. 지분이 내 돈이에요. 회계학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고? 자본이라고 부르고. 알겠어요? 남의 돈은 뭐라 그래? 부채. 그렇지, 부채라고 부르고. 합쳐서 이걸 갖다가 자산이라 그래. 그럼 우리 그래도 시험 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돈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시험 치는 동안에는 내 거 뭐라 하고 자본이라고 하고 내 건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그럼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무조건 좋은 회사인가요? 아니죠. 자산 규모가 크다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는 큰데 부채가 많아서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부실기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산 안에 자본과 부채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내 거 뭐? 남의 거 뭐? 합치면 뭐?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돈과 관련되는 개념, 내 거, 남의 거 합쳐서가 나오면 무조건 경제가 되겠네? 그래서 자본, 부채, 자산이 있다면 무조건 경제입니다. 됐어요? 예. 두 번째.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품을 제공한다고요? 예. 상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잠깐만요. 생산 요소를 줄여서 생산재 그렇게 돼요. 생산재. 생산 요소와 생산재는 같은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부동산학에서는 동의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같은 말 뭐라고요? 생산재. 사실은 생산재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야지 대꾸가 되거든. 생산재, 소비재, 생산재, 소비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생산재를 투입하면 소비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 학창시절에 배운 게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생산의 3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이렇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구나. 됐어요. 예. 그 생산의 4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에다가 경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이. 그래서 생산의 4요소 그렇게 하는데 뭐 됐고.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부동산에서는 토지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예. 소비재는 이제 주택, 상가, 농작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칠판 한번 보실까요? 토지, 노동, 자본이 투입되면 주택 만들어지고 상가 만들어지고 농작물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최종이라는 말을 쓸게요. 최종적으로 거주하고 잠자고 생활하고 하는 곳은 토지인가요? 주택인가요? 주택을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투입돼야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토지하고 주택이라고 쓰니까 조금 좀 거시기 하니까 제가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배고플 때 여러분들 배가 엄청 고파. 그럴 때는 밀가루 퍼먹나요? 아니면 빵 먹나요? 빵 먹죠. 그럼 빵은 뭐지? 아니, 빵이 뭐 밀가루. 5분 동안 대답하지 마요. 자, 빵은 뭐죠? 소비하는 놈이에요. 그 빵은 내가 소비하는 놈인데 빵을 소비하려니까 밀가루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 소비를 한 2년 했어요. 2년 살았다는 얘기지. 주택에서.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누나하고 같은 방 못 쓰겠다.
독방을 달라. 뭐 이렇게 독방 안 주면 학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좀 많이 끼고 좀 더 큰 평형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주택은 시장에 내놓겠죠? 예. 내놓으면 이게 거래의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통상 3단계 얘기합니다. 뭐 투입해서? 생산재 투입해서 그 놈을 뭐 하다가 소비하다가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웁니다. 제가 보세요. 요걸 필기하면 안 된다고. 이걸 필기하면 안 된다고. 결론은 이거 말면 된다고. 알겠죠? 우리 손님들 이걸 필기하고 집에 가서 이걸 보고 있다고. 어떨 거예요? 심이 안 나오는데. 자, 갑니다. 이제 돌려봅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제가 판상 그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돌려봅니다. 경제활동하는 곳 어디? 시장. 시장에 가면 누가? 수요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겠죠? 수요자들 공급자들한테 뭐 줘요? 돈 주지 돈. 돈으로 주면 안 나온다 그랬어. 내 거. 자본. 여기는 없지만 남의 거. 합치면. 그럼 이런 말이 되면 무조건 경제겠네요. 예.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제공하는데? 상품을 제공하는데 뭐 투입해서? 그것도 뭐 하다가? 뭐 상품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토지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생산재라고 했죠? 토지가 소비재 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토지가 소비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주도 놀러 가요. 그게 집 짓고 살려고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 풍광을 보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관광지 같은 건데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는 생산재지 절대로 결코 never 소비재가 되는 경우는 없다. OX, X.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가 맞다? 생산재가 맞다. 다 틀림없이 생산재는 맞다. 하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세 개 중에 두 개 한 거예요. 절 보세요.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3대 측면 뭐예요? 법, 경기. 법은 협의광의죠. 협의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야? 중부동산이지. 그럼 뭐는 둘 다 박아놓고 토지와 거정청물은 둘 다 박아놓고 준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요거 해결된 건가요? 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5개를 지금 다 암기한다 그랬어요. 예. 경제활동하는 곳 어디? 시장. 시장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한다 그랬죠. 수요자들이 공급자에게 돈을 줄 건데 내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 여기는 없지만 남의 돈은? 부채가 나도 관계 없어요. 예. 합치면. 그러면 자본, 자산하고요.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이 뭐가 투입되고 생산재가 투입되고 소비재 하다가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다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뜨면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요. 자, 여기 잘 봐요. 이건 뭐예요? 눈이에요. 눈.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형.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걸. 근데 아까 제가 법과 경제는 눈으로 확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술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단어들 중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면 전부 다 기술적 측면 하시면 돼요. 기술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뭐니까? 유형이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위치 좋다 나쁘다. 위치 좋다 나쁘다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눈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위치가 좋다 나쁘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 눈입니다. 그럼 기술 주시면 맞네. 자연 환경이 어떻다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3층짜리다, 5층짜리다, 7층짜리다.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요 네 가지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이 되는데 요건 암기할 필요가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다 기술적 측면이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가 있어요. 일단 법경기가 있는데 법률적 측면은 협의 강의를 박아놓고 토지와 거정청물을 박아놓고 중부동산 가지고 구분합니다.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경제적 개념은 돈과 관련되는 자산, 자본, 부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나와주면 되고 기술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나와주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작년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이렇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이렇게. 그리고 그게 답이었거든요. 틀린 걸 찾아라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자산, 자본, 자연, 생산요소, 소비재가 있다. OX, X.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가 맞는데 뭐가 나오면 안 돼? 자연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자산, 자본, 자연 이렇게 나오면 엄청 자연스럽다 이거. 자산, 자본, 자연 나왔을 때, 이거 한 개 섞어졌을 때, 이거는 경제적 측면은 아니고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테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게 무슨 부동산이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꼭 구분하셔야 될 게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복합부동산이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부동산 그려봐라 그러면 좀 아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다르게 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보라 그러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외국에는 일체로 다루고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라들 중에서는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하나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경우 있어요. 잘은 없는데 토지는 갑거, 건물은 을거.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나중에 민법상한테 배우시게 되는데, 경매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친구 혹시 있으면 미국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친구한테 얘기해보라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얘기해야 되겠지. in Korea. 토지 소유자와 랜드 오너, 그만합시다. 예. 아무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디프런트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미국 애들이 깜짝 unbelievable, oh my god, 깜짝 놀랍니다. 외국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는 스미스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앨리스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왜냐면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원래 일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에서는 독립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 때 통상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고 팔지 않습니까? 감정평가할 때도 같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 그러면 사고 파는 활동을 거래 활동이라고 합니까? 사고 팔리면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맡겨야 되겠네?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거 얼마쯤 됩니다라고 감정평가를 하기도 하겠네? 예. 그럼 거래활동이나 중개활동이나 감정평가활동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이름이. 그걸 바로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하시죠. 이제 우리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그려보세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그리시면 되고, 복합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그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했던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부동산? 랑과 자, 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다릅니다. 좀 구분할게요.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제목은 비슷한데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달라 이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무슨 부동산이고? 그냥 복합 부동산이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뭐라 부른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다 암기하고 넘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는 나중에 인정해 주시면 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나중에 구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무슨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암기 안 해도 돼. 나 암기 다 시킬게요, 내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그냥 복합부동산 짧게 끝내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에 어떤 것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 어떤 것이 있고 기술적 측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까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열어볼까요? 우리 총론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면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토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토지 용어는 다 보지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만 정리를 할 거예요. 다른 건 빼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만 두 가지만 일단 먼저 할게요. 7번 보세요. 자, 여기 토지예요. 잘 봐요. 알아도 봐요. 아는 사람들도 봐요. 자,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더니만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상가가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가 있을 수 있고, 철도가 있을 수 있고, 하천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 상가, 공장, 도로, 철도, 하천 등등등등등. 토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 그러니까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건축이 되든 안 되든 모두 부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말을 택지라 불러요.
택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택지. 건축이 되는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을 부르는 말을 부지라 그래. 따라해볼까요? 부지. 지금부터 택지 부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기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시면 되고? 택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자, 붙여보세요. 주택 택지 돼야 안 돼? 되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 돼요, 돼요. 근데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 하면 돼,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개할 때 실수하기 싫은 거지. 예, 실수하기 싫으시면 뭐라고 하시면 좋으냐면 부지라고 하시면 좋아요. 부지는 싹 다 돼요. 자, 상가 부지 하면 돼요, 안 돼? 돼. 공장 부지는, 주택 부지는, 도로 부지는, 된다니까, 된다. 5분 지났나? 도로 부지 되고, 철도 부지 되고, 하천 부지 되고,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협의광이랑 똑같다니까. 자, 잘 보세요. 토지와 거정청물 협의죠. 준부동산 광이 아니라 그랬어. 토지와 거정청물 받고, 준부동산이 광이라 그랬어.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축이 가능한 땅 택지 맞나요? 건축이 안 되는 땅은 부지 맞고? 아니라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가 맞고, 건축이 가능한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합쳐서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결혼 공부하시면서는 포함 관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포함 관계. 그러니까 뭐는 뭐에 포함되는 거지? 택지는 부지에 포함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 부지는 건축이 안 되는 땅만 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이 되는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한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험에는 꼭 이런 단어 준다. 하천, 도로 등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나와요. 하천, 도로에도. 그럼 일단 뭐 탈락이야? 택지는 탈락이지. 택지는 하천, 도로에 못 쓰니까. 그리고 바닥에만 쓰면 된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포괄적이다. 넓은 의미의 땅이다. 이게 뭐고? 부지고. 택지를 줄 때는요. 꼭 건축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주고요. 주상공을 같이 줍니다. 다시 뭐 주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주고 주상공.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택지를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뭐 된다? 건축된다? 그리고 뭐? 주상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부지는 건축이 안 되는 땅 두 개를 끄집봅시다. 이게 있어야지 택지가 아니라는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뭐? 하천, 도로, 철도같이 건축이 안 되는 땅에도 쓸 수 있는, 어디에만 있으면? 바닥에서만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바닥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말을 부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예.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4쪽. 14쪽에 가시니까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고 나옵니까? 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해볼 거예요. 법, 경기. 법, 경기.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해보죠. 동그라미 했어요? 예. 1번에 법이 있고 2번에 경이 있죠? 예. 1번, 2번 묶어서 앞으로 묶어보세요. 1번, 2번 묶어서 무형이라고 써보고. 무형. 그럼 1, 2는 형체가 없는 거네요. 예. 무형. 3번에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라고 써보죠. 유형. 그리고 그 세부상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무슨 부동산과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됐고, 광의 부동산 옆에 보니까 협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 있습니까? 플러스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그럼 광의는 뭐를 받고, 협의 받고 준부동산이 더해지는 겁니다. 무슨지 알겠죠? 예. 경제적 측면은 5가지를 다 암기할 건데,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되셨어요? 예. 2개면 밑줄 그어놓으세요. 생산요소하고 소비재하고. 생산요소하고 소비재하고 밑줄 그어놨습니까? 예.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소비재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한번 더 기억하시고. 기술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뭐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되셨어요? 예.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예. 용어 정리로 가시니까 이번에는 복합부동산이 나옵니다. 아까는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이제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제가 진하게 처리해놨으니까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 밑줄 치지 말고 읽으면 되겠네. 누구와 누구를? 토지와 건물을 무슨 상태로?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처리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복합부동산입니다. 됐나요? 예.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이 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동그라미 1번, 2번 좀 묶어두시고, 1번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으로서 토지 동그라미, 그 옆에 정착물 동그라미.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예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 준부동산의 네모를 빵 하고 칩니다. 준부동산의 네모를 빵 치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준부동산은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협의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준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이다. 용어 정리로 가시니까 준부동산 나옵니까? 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 밑줄 했어요?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그 옆에 또 밑줄 합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앞에다 동그라미 2번. 한 줄 이루시니까 가로 안에 자, 밑줄 그어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있습니까? 요까지 밑에다가 기계라고 쓸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까지 재단이라고 쓸게요. 어업권, 임목 요까지 기타라고 쓸게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앞에다가 동그라미 3번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중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다? 기계, 재단, 기타가 있다.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손대지 마세요. 시간 안 나와요. 오른쪽 표시로 가세요. 오른쪽 표시로 가시니까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에서 토지 분류 나옵니까? 예. 1번에 뭐 나옵니까? 택지부지. 유명합니다. 택지부지.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안에 택지 보입니까? 감정평가상 용어다. 됐고,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는 토지? 건축만 동그라미. 그 옆에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할 거예요. 주, 상, 공. 그래서 그 택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땅이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종류 세 가지. 주상공. 부지에 가시면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철도, 수도용 부지 등을 포괄하는 바닥 토지를 나타내는 용어다. 그런 말이 있죠. 예. 포괄에 동그라미 하시고 바닥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위로 한 줄 올라가니까 다시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보입니까? 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는 무슨 말입니까? 건축용지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부르는 포괄적인 바닥 토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필기할 필요 없다니까. 수업 시간에는 숨만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복습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시간만 더 할게요. 예.